모든 장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언어의 이질적인 면이 부각되어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하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전락하여 유독 타자화 되기 쉬운 영역이 청각장애와 자폐장애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일반화의 오유, 확증 성향의 오유일 수 있겠지만 여러 장애 영역이 어울리는 가벼운 술자리에서조차 유독 청각장애인만이 소리의 공명에서 투명하게 비껴나가는 것 같은 축적된 저의 경험이 실증합니다.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 공포나 혐오에 가까운 주변 반응도 그러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장애 차별 설패를 위한 단체 회의에서 비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통역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회의 시간 내내 저는 의도치 않은 배제를 당해야 했고 발언은 한마디도 못했지요. 묘하게도 그 자리에서 소외되었거나 부재중 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뿐이었습니다.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닫힌 존재들이 되어 역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극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2시간가량 침묵을 지킨 채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참다가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몰래 나갔습니다. 제 딴에는 착한 장애인의 위선과 가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셈이죠. 여기서 제가 배제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장애의 다름 때문이었을까, 언어의 다름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거나 소외되었던 청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의 두 사이를 서로 이질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도 서로 공통 분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언어이겠죠. 즉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청각장애인과 전두엽 대비 측두엽과 후두엽의 발달로 듣는 것이나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을 살펴보았을 때 언어는 타자와 관계 설정과 갈등 조건이라는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를 뜻하는 초차이어티는 라틴어 소시에이타스에서 온 말로 동료, 동업자를 포함한 친근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친근한 사람들의 관계는 1차적으로 언어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교포 2세보다 타일러라는 외국인에게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한국인보다 더 유창한 그의 한국어 실력 때문이겠죠. 이처럼 언어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이원적 대립 또는 이상 대립적 세계를 투영합니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 또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의 집합체라고 할 때 공유되는 의미와 이해될 수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언어는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특정된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언어의 체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만으로도 타자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전이하기에 충분할까요? 저는 그것이 순진한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타일러에게 한국 사회의 소속감과 포용과는 반대로 휴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농인이 한국말을 구사하더라도 여전히 느끼는 소외감과 배제는 잔존합니다. 왜 그럴까요? 휴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멸시받기 쉬운 장애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통역 제공이 이루어지면 차곡차곡 쌓인 서글픈 감정을 눅놓듯 사멸할까요? 실제 우리는 흔히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의 범주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그의 제자 벤자민 리 워프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무지개띠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하는데 그 대답은 제각기 달랐다고 합니다. 샤피와 워피는 이 설문 결과에 기대어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의 얼매인 채 세계를 경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모국어가 그어놓은 선에 따라 자연 세계를 분단한다는 우어프의 유명한 발언이 나왔지요.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이 견해는 사피어-워프 가설 또는 언어 결정론이라고 불리며 그 뒤에 언어학자와 인지과학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언어 결정론자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언어 결정론자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실어증 환자는 사고라는 자체가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 얘기는 샤오의 다른 자리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언어 결정론자의 주장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들은 내 세계의 한계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의 파 동작과 연습 동작에 담긴 서글픈 역사와 분노의 감정은 단순히 통역만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수어를 제대로 배우신 분을 제외하고는 연습이라는 수어의 어원에는 교사의 입모양을 따라 말하도록 강요당했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계신 분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선생님을 유명한 장진권 선생님은 한국 수화 여행이라는 책에서 연습 수어 표현에 대해서 반쯤 구부린 손 모양은 고된 훈련임을 말하며, 돌린다라는 손의 방향의 의미는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구화 연습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의 수화 기호로서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느 곳에 이런 구화 연습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수화 기호 표현이 또 있을까라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성인사회의 언어적인 억압과 거기에 따른 농인들의 내재된 분노가 수어 동작에 깃들여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수어의 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는 드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인들이 연습이라는 어휘를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농인에게 전달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폭과 사유의 깊이는 농인과 성인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 간격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의 언어를 완고히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어 통역, 문자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서로의 세계와 사고의 틀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통역이라는 중간 다리를 거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언어 세계를 탐색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짚어보자면 두 언어가 사회 기능에서 사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농인은 수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생존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여기면서 반대의 경우는 매우 어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인이 수어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주류 사회라는 압도적인 지위 때문인지 자연스레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성인들은 되어 우리 농인에게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오디즘으로 상징되는 구화주어와 인공와우 수식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만이 성급하게 언어적 차이를 극복해야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평화는 그런 극복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를 위한 다양한 성사유가 공감의 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극복은 서둘러 현실을 은폐하고 청각장애인 개체에 대한 성인사회의 집단적 폭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언어적 차이들을 어떻게 공존하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즉 어느 한 집단에게만 강요되는 극복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공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존의 지혜와 함께 차이와 복잡성은 언어적 다양성으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편협한 문제는 아직 언어적
다양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별들을 멀리서 보면 또 하나의 점으로 모두 하나의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개의 별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세하게 알게 될수록 그 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성 언어에 기반한 한국어와 시각 언어에 기반한 수어에 대한 언어의 구별성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소리 언어와 시각 언어의 사이, 성인 사회와 농인 사회의 차이를 우주의 구성을 보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속 각 개인은 우주 속 별과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거리를 두고 보면 모두 같아야 하지만 사실 각각의 별들이 개성을 가지고 우주 구성에 참여하듯 각각 개인의 차이를 가지고 사회 구성에 참여합니다. 다지금 그 장애 사별 살펴를 위한 회의,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로 얼굴을 맞댄 긴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저에게 수어로 인사를 하지 않더군요. 문자 통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니까요. 문자 통역만으로도 서로의 개체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요. 오히려 그런 편의 지원이 청각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배제하지 않았는지를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세계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어 습득은 오늘날에도 많은 언어학자들의 숙제이니까요. 더군다나 언어 구조 자체가 생소한 소리 언어와 시각 언어라면 더더욱 그 언어 체계를 탐색하는 작업은 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습득에서 습의 한자는 나에게 익자와 스스로 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것을 습해서 득한다라고 한다면 배려 또한 가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습해서 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공감이라는 감정적, 이성적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통역이라는 편의 지원만으로는 서로의 다른 언어의 의미를 공유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역을 통해서 청각장애인은 언어의 소수성으로 제한시켜 타자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지옥, 그것은 타자자라고 했습니다. 전된 기억과 언어의 한계를 통역이라는 편의 지원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언어에 대한 존중과 공존으로 넘어서기를 빌어봅니다.